네, 생활경제연구소 구봉기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우울해 보이시네요. 스트레스받아 짜증나. 개혁을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지금 진짜. 누구 잘못입니까? 아유, 진짜. 그것이 마지막 결론으로 나올 겁니다. 오늘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제가 가장 약한 저기 주제입니다. 아니 제가 오늘 산책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들었어요. 욕하는 걸. 아, 누가? 진짜? 부동산 정책을 욕하는 거를 사람 시민들이요? 직장인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진짜. 타격감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저는 하는데 남산타운까지 걸어갔다 왔습니다. 네. 지금 너무 의미 없어요. 지금. 다행이다 내려오셔서. 입산. 잠깐만 들어가기 전에 웃긴 거 말씀드릴까요? 네. 그 남산타워까지 가려면 여기서 한 3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어. 가까워요 생각보다. 근데 그 오솔길을 걸어야 돼요. 네. 네. 거기서 제가 촛불 시민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어디나 계신다. 진짜로요? 어디나 계시네. 그냥 산책 나오신? 쟨 내려오고 그분 남산타워 올라가는데 저를 보고 저는 알아요. 자, 네. 이런데 무슨 내란 청사 민심이 식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매일 체험하고 있어요. 하지만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따뜻하지 못한 시선들을 지금 듣고 네, 오셨고. 걱정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부가 부동산 대책 발표할 때마다 환영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죠? 환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부동산을 국유화하겠다 말고는 대책이 활용될 수가 없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어제인가요? 어제입니다. 네,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세 번째 발표인가요? 네, 어,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세 번째 부동산 굉장히 대책 발표. 자주 발표한 편인가요, 그러면? 뭐 아직은 뭐 자주 발표했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너무 짧아가지고 근데 좀 촘촘하게 발표하고 있긴 해요. 지금 들어선 지 몇 개는 안 됐잖아요. 네. 이 사이에 지금 벌써 세 번째 대책이니까. 네. 네. 그래서 그 대책안을 얘기하기 전에 전반 반응 제가 가져온 거 좀 읽어드릴게요. 네. 일단 국힘당은 까고 있습니다. 국힘당은 뭘 하면 까기 때문에 김재섭이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계엄 중독이에요, 얘네들은. 네. 아니 내란범들 입에서 내란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자, 문재인 정부를 그대로 따라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게 무슨 생각인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시민단체들도 비판을 했습니다. 집값 상승의 원인 진단 없이 규제만 강한 뗀질식 대책이다. 이준석도 한마디 얹네요. 부동산 정책만 발표하면 그동안 입 다물고 있던 애들이 다 나오는 것 같아. 자, 부동산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2.0을 선언했습니다. 세금과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내용 한번 짚어볼까요? 우리 김재선 대표님은 부동산에 가장 약하다고 했잖아요. 아주 약합니다. 저는 아주 강합니다. 야, 다행입니다. 괜찮을 겁니다. 중도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도 이상일 거예요. 제가 질문을 더 줄이도록 할게요. 왜냐면 완전 원점에서 제가 질문할 가능성이 높아요. 좋아요. 왜냐면 제가 오늘 할 얘기가 많아요. 길게 갈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뭘 할 거냐면은 지금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저한테 뭐 물으시는 분들이 좀 계셔요. 그냥 이 영상 링크를 보내려고 귀찮아가지고. 좋습니다. 내가 그래서 책까지 쓴 적이 있어요. 하도 질문을 받아가지고 어쨌든 네. 자 시작을 해볼게요. 어쨌든 오늘은 어제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촛불행동 TV에 요청이 있었습니다. 대책 내용은 이미 다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으니까 그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많아. 너무 많죠. 세부적이에요. 많지 않아요? 그게 많아요?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뭐 부동산 무슨 저기 뭐 대출 규제라든지 뭐 이렇게 보니까 저는 다섯 개인가 6개 항목으로 봤거든요. 아하. 네. 그 정도 발표한 거 맞습니까? 그 정도면 되는데 더 짧게 해서 한 2개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예. 일단 이렇게부터 짚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데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6월 27일에 나왔어요. 그거 제가 한번 브리핑했습니다. 네. 627 대책. 그 대출 규제 대책이었어요. 대출을 네. 그때 콱 막았습니다. 네. 그때는 뭔가 좋았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네. 이후에 통했다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나왔어요. 9월 7일에 나왔습니다. 97 대책이라 그래요. 이거는 공급 대책을 내놨어요. 대책이 나눴다기보다는 좀 선언적이었어요. 어마무시하게 공급을 할 거다 신규 주택을 이렇게 말을 했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어제 나온 겁니다. 어제는 10월 15일. 그다음에 11호 대책이죠. 규제 지역을 확대하겠다라는 대책이 나온 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서울 전역, 서울이 25개 구가 있죠.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도 일부 지역을 소위 규제 지역이라는 걸로 묶었어요. 네. 대충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이게 두 개로 요약이 되는 건데 첫째, 해당 지역에선 그러니까 소위 규제 지역으로 묶인 지역에서는 대출을 이전보다 더 받을 수 없다. 대출 규제도 들어간 거죠. 그 두 번째, 그 지역에 대해서는 내가 집을 사면은 최소 2년 동안 실거주를 처음에 해야 한다. 그러니까 집을 사면서 세입자를 넘는
갭 투기는 해당 규제 지역에서 못한다. 음.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네. 자, 지금 왜 대책을 지금 보세요. 6월달 내놨다, 9월달 내놨다, 10월달 내놨어요. 9월달 내놨다가 10월달 내놓은 건 거의 한 달 만인 거예요. 네. 그렇죠. 이게 촘촘하게 붙어 있잖아요. 왜 이렇게 붙어 있는지를 좀 설명드릴게요. 어제 그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가 접속 장애가 있었어요. 대책 발표되고 나서 사람들이 보도 자료 보려고 막 들어가느라고. 네. 그 보도 자료 첫 번째 장을 제가 캡처한 게 있는데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네. 그래프. 뭐야? 여기 있습니다. 네. 저거예요. 저거. 네. 네,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정부의 보도 자료 첫 번째 자료예요. 뭐 앞에 차례 이런 거 넘기고 막 하면은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나타낸 겁니다. 저게 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빨간색 선을 보세요. 네, 빨간색 선을 감사합니다. 보면 됩니다. 네. 나 지금 서울 APT 입고 있었어요. 네, 좋습니다. 빨간색 선을 보면은 저게 언제부터 시작이냐면은 2023년 1월부터예요. 네. 그렇죠. 왼쪽 지금 가장 네. 아래에 보면 돼요. 23.1 있죠. 네. 네. 저기서부터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매매지수 변동률인 건데 어떻게 지금 상승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 때부터 자 보세요. 위에 있습니다. 가격 파란색 괄호로 돼 있죠. 서울 주택 가격은 23년 전후로 급락한 이후에 우상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 때부터 지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실무자의 입장에서 이제 빙의를 해볼게요. 저 이제 보고서를 만든 실무자예요. 우리가 사진 찍을 때 보세요. 사진을 이렇게 딱 찍어 둘이 두 분을 딱 찍어. 그렇게 해놓고 나서 막 이제 SNS 올 때 편집을 하죠. 네. 네. 그럼 편집자의 의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렇게 찍어놓고 나서 김지선 사회자를 잘라요. 김지선 대표를 자르고 딱 올려. 그러면은 왜? 그럼 의도가 있겠지. 아 이거 김지선 대표 너무 못 나왔는데 뭐 이런 의도가 있을 여러 거 가지 다양한 아닙니까? 의도가 그렇죠. 있겠죠. 의도가 있어요. 저 시계열을 끊을 때도 실무자들의 의도가 항상 투영됩니다. 네. 저 실무자의 의도는 제가 넘겨 짚어보자면 뭐냐면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자마자 주택 가격이 오른 거 아니에요. 아 예전부터 오르고 있었어요. 아, 네. 2023년부터. 그렇죠.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전달하고 싶은 의도가 이제 우리들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저 그래프를 조금 다르게 한번 제가 편집을 해볼게요. 그래프를 멀리서 볼게요. 저게 멀리서 본 겁니다. 자 보세요. 저건 언제부터냐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예요. 거기서부터 찍어 17년? 잘랐습니다. 네, 17년 들어서자마자.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오른쪽 윤석열 정부 있죠. 네. 자 그리고 윤석열 정부 끝은 어디 거예요? 저 쬐끔 이재명 있는 거 정부죠. 이재명 조금 있는 정부겠죠. 거. 뭘 보여드리고 싶은 거냐면 저의 의도는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아파트 값이 서울 아파트 값이 미쳤네. 지금 미쳤네요. 그러니까. 미쳤죠? 네. 이래서 미쳤죠? 정말 문재인 정부 욕을 먹었구나. 미친 부동산과 거예요. 관련해서. 진짜로. 시민들의 지금 생각은 뭐냐면요. 저 지옥 같은 시기 다시는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이건 확실하게 가자는 거예요. 저 환기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저는 일부러 국토교통부가 사용한 그래프를 일부러 뒤로 당겨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저거를 네. 뒤로 해서. 그럼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를 한번 보자고요. 이재명 정부. 또 제가 쫙 앞으로 이제 확대해 볼게요.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장. 네. 자 이재명 정부는 들어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거는 월별이니까 굉장히 작죠. 네. 근데 보세요. 6월 달 보세요. 엄청나게 치솟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6월 중순에 이재명 정부가 첫 번째 대책을 내죠. 대출 대책을 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상승률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네, 떨어졌어요. 잡혔습니다. 잡혔어요. 그래서 네. 그 이후에 효과가 있었다. 그 대책이라고 네. 말하는 거고. 9월까지.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다시 어떤 형국입니까? 약간 올랐어요. 올랐어요. 그렇죠. 오르고 있는 거예요. 약발이 떨어졌다는. 아, 그래서 다른 대책을 다시 내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세 번째 대책까지 지금 촘촘하게 갑자기 급하게 발표가 된 거다. 음.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하면 되고 이제 어제 나온 이재명 정부 세 번째 부동산 대책 총평을 할게요. 첫째, 양쪽에서 욕먹는 안이에요. 양쪽이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소위 민주진보 진영이 한쪽에 있고요. 네. 다른 쪽은 보수 진영도? 보수 진영입니다. 네. 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규제는 했어요. 규제는 하는데 집값을 꺾을 생각은 해당 대책에서 보이지 않아요. 약해요. 특히 세제가 이건 너무 실망이에요. 그 중에서도 보유세를 아예 건들지도 않았어요. 보유세가 핵심인가요? 보유세가 핵심입니다. 세제 네. 부동산 제재에서는 지금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 규탄 논평 발표하죠. 보유세 안 건드려서 그래요. 아, 거기를 건드리지 않았다. 건들지 않았어요. 네. 우리가 제가 주식 얘기 가져왔을 때 아, 근데 보유세 안 건드는 거 갑자기 생각하니까 지방선거 때문이에요? 지금 갑자기 생각이 확 도네.
오케이. 그 일단 원래 들어보겠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은 지방선거에 안 좋은 건가요? 이것도 그렇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 뽑을 거 아닙니까?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두 분의 의식 흐름이 되게 너무 중요해요. 예. 중요해요. 이건 뭐냐면은 지금 이 얘기를요. 네. 지금 한번 그래프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준비된 그래프 저거. 규제 지역이 저거예요. 서울 전역 그리고 밑에 쪽으로 해가지고 경기 몇 개 지역이 있잖아요. 네. 자 저기를 규제 지역으로 한 거예요. 지금 전남이나 전북, 뭐 제주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 얘기에 와 닿겠어요? 안 나왔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아까 그래프도 국토교통부가 어디에 보여줬어요? 서울 아파트 값을 보여줬잖아요. 지금 이 얘기는 서울 그리고 더 넘어서는 지금 수도권 얘기인 거예요. 예. 네. 그러면은 지금 지방선거를 의식한다라는 건 무슨 선거를 의식한다라는 거예요? 서울시장 선거네요. 서울시장 선거 의식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비판을 받는 거구나. 자 돌아와서 네. 좋습니다. 양쪽에서 욕을 먹는다고 했어요. 왜 보유세가 핵심인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은 주식시장 같은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제가 몇 번 지금 주식시장 얘기를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몇 달 전에 계속해서 네. 그때 뭐 했어요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깎았던 세금 다시 환원시킨다라고 하면서 기계적으로 환원시켰잖아요. 그렇죠. 부동산도 그런 논리면 부동산도 기계적으로 환원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부세 같은 거 박살냈거든요. 그렇지. 네. 그렇지. 기계적으로 환원 왜 안 시켜요? 그것 부동산은? 때문에 세수가 부족했던 거 네. 아닙니까? 왜 안 시켜요? 그러네. 지금 아예 종부세 있으나마나 세금 냈어요. 다 박살을 내놔가지고 끼꾼도 안 하는 거죠. 건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이 화가 나요, 안 나요? 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비판 성명 발표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진보 진영, 민주진보 진영에서도 비판 성명이 나오는 거고. 자, 근데 규제를 하긴 했어. 그러면은 보수 진영도 당연히 욕을 해 안 해 지금요? 하죠. 하죠. 이러니까 양쪽에서 욕을 먹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서 이거 꺾을 생각 없는 거 아니냐라면서 욕을 하는 거고, 네. 보수 진영에서는 지금 뭐냐라면서 이렇게 욕을 하는 거고. 네. 이게 어쨌든 첫 번째 총평 양쪽에서 욕 먹는 아니다. 그래 두 번째 이게 또 정말 큰 문제인데 여전히 대증적 대책입니다. 대증 처방적이에요. 제가 첫 번째 부동산 대책 나왔을 때 좋긴 한데 대증 처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급하게 나오는 거니까 태생적으로 어쩔 수 없다. 그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거 안정, 주거 복지 확충을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 거야? 그 로드맵, 그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네. 그건 좀 기다리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만 기다렸겠습니까? 시민사회단체들도 기다렸죠. 그 비전이 발표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네. 그러니까 근데 청사진이 너무 기간이 뭐야? 짧은 거 아닙니까? 그 비전을 발표하긴. 지금 그럼-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첫 번째 선거에 나와서 당선된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지금 벌써 지난 대선에서 떨어지고 나서 다시 나온 거죠. 네. 오케이 첫 번째.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을 시민들이 참고 견뎠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참고 참았어요. 뭐에 참았냐면은 국회 의석에 과반 의석이 안 됐으니까 참자라고 하면서 앞부분을 참아줬어요. 그렇게 해서 과반 의석을 획득했는데 제대로 못했어. 그래가지고서 열이 부동산 받았지. 대책이 망하고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것만 바랬어요. 지금 그러니까 부동산 개혁을 원하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뭘 바랬냐면은 그래 우리 민주진보 진영이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세상 한번 만들어보자. 첫 번째 민주진보 진영의 대통령 허니문 기간, 정부 허니문 기간 플러스 단독 과반 의석 네. 만들어보자. 만들었어요. 그렇죠. 가장 강력한 힘을 갖게 됐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때 못하면 개혁 못하면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맞네요. 네. 상대편이 내란 정당일 때보다 지금 강하게 집권하기가 가능성이 높은 네. 기간이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이때 못하면은 어떻게 언제 어떤 반발 세력들이 계속 존재할 텐데 그거를 그 저항감을 버티면서 갈 수 있죠. 그래서 선거 지금- 얘기도 해요. 선거 얘기도 지방선거 끝나면은 총선이야. 그다음 대선이에요. 그럼 명령하지 말자.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는요. 그래서 기대를 했고 시민들은 네. 빠르게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철학을 발표해 주길 최종 그 방향을 발표해 주기를 기대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고 아직 남았어요. 시민사회 6개월 보고 있습니다. 지금 6개월. 네. 6개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진짜. 4달째니까 아직은 지금 부글부글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비판 정도는 하는 거죠. 그렇죠. 지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요거 해야 되는데 애정 섞인 비판이에요. 지금은 지금 시민사회 단체들이 하는 거를 딱 비판이 보잖아요. 아니지.
비난이 아니에요 지금. 나중에 비난으로 가 이거는 진짜. 탄핵 투쟁 간다고. 지금은 이런 거예요. 지금 가족 중에 야 너 그 시간에 거기 있으면 어떻게 공부해야지. 그렇지. 이런 정도 지금 이런 정도고. 명절에 잠깐 만난 정도예요. 그렇지. 지금 야 공부해야지. 삼촌 왜 그래? 지금 이런 정도. 정도입니다. 이 정도. 자 이를 통해서 이 두 가지 부분을 통해서 제가 좀 두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총평 양쪽에서 욕먹는 건 아니다. 두 번째 여전히 대중적 처방에 그쳐 있다. 네. 이상 두 가지 부분을 통해서 시장은 다음 세 가지를 확인했어요. 첫째, 이재명 정부도 지금 집값 꺾을 생각 없다. 시장이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대책을 보고 뭐야 지금 집값 꺾으려는 거야 대출 이렇게 막아? 네. 두 번째 대책, 세 번째 대책 보고 꺾을 생각 없네. 당연히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 둘째, 이재명 정부도 우리 국민 주거 안정에 대한 비전이랑 로드맵이 없네. 시장이 지금 이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네. 철학이 없구나. 셋째, 이렇게 하나로 수렴됩니다. 저는 이거 세분화한 거고 이렇게 다들 생각할 겁니다. 이재명 정부도 별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게 저의 총평입니다. 네. 자,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실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죠. 절대로 안 돼. 제가 이렇게까지 좀 스트레스 받아 좀 개혁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이렇게 하는 이유는 거리에 나가서 우리 시민들이 그 개고생을 하면서 만들어낸 그 정말 꼭 성공해야 하는 정부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개혁의 골든타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어쨌든 지금 개혁 안 하면 역사에 죄 짓는 거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너무 겁을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짚어드렸잖아요. 강유정 대변인이 막 멋있었지 않습니까? 막 와서 브리핑하는데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실망한 게 하나 있었을 거예요. 부동산 대책 관련해 가지고서 앞뒤 안 맞는 말들을 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어요.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실도 지금 두려움을 갖고 있구나라고 분석을 했는데 실제로 앞선 두 번의 민주 정권이 부동산 때문에 침몰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도 그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겁을 너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 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은 사람들이 그러면 다 안 되는 들어가서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이 짜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두려움에 돌돌 떠는 사람들이 이러니까 이제 과감하게 하기가 참 진짜 용기가 안 나겠다. 그러니까는요. 예. 그렇지만 안 돼. 그거는 거기 사정이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외면하는 거예요. 지난 대선에서 보세요. 지난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크니까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대책 발표한 거 있습니까? 기억나는 게 없네요. 발표 시제를 안 했어요. 아예 안 했구나. 피했어요. 피한 거예요. 뭐 그때는 전략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토론회 때는 막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염두하겠다, 뭐 고민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부동산 대책이 나온 게 없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대책이 나온 게 그렇군요. 없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권하고 나서도 그것을 좀 태도를 견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러다가는 그러니까 물이 무서워서 피한다고 하면은 이러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이러다가는요. 네. 정말.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가장 강력한 힘이 실렸을 때 추진하지 않으면 그냥 영원히 안녕이에요. 거기서 그 두려움을 깨치고 나가야 되는데 물론 여기에 실력이 꼭 있어야겠죠. 실력이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개혁해야지 이렇게 밀어붙였다가는 당연히 역풍이 부는 건데 그 정도 준비가 안 돼 있냐? 준비가 돼 있는데 이 공포심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겠네요. 이재명 정부가 지금 부동산 대책에서 어떤 길로 초입에 접어들었어요. 지금 딱 접어들었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은 문재인 정부가 갔던 길 초입입니다. 지금. 그건 두려움에 물러난 초입이에요. 방책 아닙니까? 초입보다는 뭐랄까 좀 이런 정도로 저는 보고 있어요.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강도 측면에서는 조금 세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한 1년쯤 지나서 나왔을 대책이 뭐 3, 4개월 만에 나왔다. 뭐 이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지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았어요. 네. 제가 쓴 책 중에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집값의 딜레마. 오늘 책 두 번째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게 부동산 대책이 어렵잖아요. 네. 부동산 시장의 어떤 메커니즘 이런 게 어렵잖아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안 봐서 그래요. 안 보잖아요. 부동산 뉴스 안 챙겨 보잖아요. 안 보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랑 똑같냐면은 사실은 흐름을 쫓느냐 안 쫓느냐의 차이예요. 부동산 대책이 막 수십 번 발표됐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특히 그래서 관심 있던 분도 중간에 포기해버렸어요. 몰라 더 이상 모르겠다 놓쳐버리는데 이게 드라마 놓치는 거랑 비슷해요. 드라마를 1화부터 보잖아요. 맥락이 쫙 보입니다. 네. 그러면서 중간에 한두 번 놓쳤어도 뭐야 쟤 헤어졌는데 왜 다시 만나 그렇지.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있어. 너무 공감되네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부동산 정책 덕후란 말이에요. 덕후. 그럼 이때만 해도라도 이제는 대책이 나오면 항상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 대책은 이런 겁니다. 계속 브리핑을 했던 전문가예요. 이때는 제가 광장에서 싸울 때가 아니니까 지금처럼. 그래서 저한테는 부동산 시장이 드라마 같아요. 근데 시민들한테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야. 네. 이 책을 제가 쓸 때 언제 썼냐면은 문재인 정부 막바지에 썼어요. 끝나기 직전에.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를 저는 쭉 통과하면서 드라마를 쫙 거의 끝편까지 본 사람 아닙니까? 네. 근데 마침 그때 뭐가 유행했냐면 유튜브에서 드라마 몰아보기. 옛날 네. 드라마. 그치. 그럼 정주행하기. 그렇죠. 그걸 한번 쓰자. 그래가지고 그걸 쓴 거예요. 아. 이거를 쓸 때쯤에 하필이면은 마지막 쓰고 이제 다 본문 다 쓰고 에필로그를 쓸 때쯤에 정부랑 당시 문재인 정부죠. 문재인 정부랑 그 민주당이 우리 당이죠. 제가 속해 있는 당이 마지막 부동산 대책을 냈어요. 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이 책은 진짜 문재인 정부 시작과 끝에 모든 부동산 대책을 다 요약한 책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에필로그를 쓰려고 할 때 대책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짧아요. 에필로그입니다. 이 책 마지막에 문재인 정부 마지막 부동산 대책을 보고 제가 소회를 쓴 거예요. 짧게. 4월 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을 손볼 요량으로 당내에 부동산 특별위원회라는 조직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금융 세제 개선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해당 안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에게 욕먹는 안. 지금이랑 똑같죠? 그러네요. 지금이랑 똑같죠? 야, 웃으면 안 되구나. 이게 다음화 예고편 같은 건가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이런 거죠. 정부가 왜냐면 부동산 여기가 진짜 위태위태잖아요. 대책 하나에 따라서 막 가격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막 오락가락하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부동산 안이 있냐?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 없어요. 그러면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어야 될 최소한의 목표가 뭡니까? 최소한의 목표는 철학을 갖는 거죠.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기준점 자체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아니. 일단은 집값에 매몰돼 있어요 지금. 집값 매몰에서 간만 탈피해야 잡자. 돼요. 제가 이 책에도 써놨는데 문재인 정부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집값 얘기하다가 망했어요. 그거는요 정부가 추구해야 될 최상위의 주거 정책이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천박해요. 예. 국민들의 주거 안정 어떻게 실현해내야 될지 그 방점을 찍고 구체적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은 집값은 당연히 잡히는 거예요. 첫째 이 철학이 없어요. 이 철학부터 먼저 가져야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주택 시장을 실제로 잡으려고 생각을 해야 해요. 이건 한쪽 편을 들어야 돼. 제가 문재인 정부 말미에 이 책을 썼다고 했잖아요. 모두에게 욕 먹고 있다라고 제가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욕을 먹었어요. 문재인 정부가 주택 시장을요 적당한 수준으로 관리를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도 지금 그러려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래서 모두한테 욕을 먹으니까 어차피 욕을 먹을 거면은 차라리 한쪽한테만 욕을 먹고 주택 시장을 잡아라 네. 라고 제언을 합니다. 네. 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안 되고 양쪽에서 욕을 먹는 것보다는 네. 차라리 역사적으로 최초로 주택 시장을 정책으로 잡은 정권이 되고 그렇게 하고 나서 한쪽한테는 칭찬을 받는 게 낫지. 예. 그래서 저는 부동산 대책은 국유화밖에 답이 없다니까요. 싹 인수해서 자 1인 1집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밖에 답이 없지 않나. 글로 최종적인 넘어가죠 그럼. 생각입니다. 어쨌든 철학이 있어야 된다. 철학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거 선택해야 된다. 선택해야 된다. 그럼 이걸 띵기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띵긴다는 말은 뭐냐면 준비한 걸 다 건너뛰자는 거예요. 또요? 제가 또 질문해가지고 또 아니 제가 건너뛰는 거 아닙니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네, 좀 줄일게요. 네. 어쨌든 제가 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는 상태예요. 많이 받고 있는 게 일단 부동산 이 문제만 불거지면은 다들 전문가야. 부동산에 대해서 다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네. 지난 방송에서 네. 삼성전자 주식 사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분한테 10만 전자 된 거 보내주셨거든요. 역시 주식시장은 알 수 없는 곳이다. 다 전문가야. 다 틀려. 얘기하는 거 보면은 지금도 다들 SNS에 난다 긴다 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전반적인 분위기 어때요? 그러면 민주진보 진영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금 하시는 분들 네. 지금 대체- 옹호판 겁니까? 여러 개로 갈리는데 네. 일단은 식자층
이라고 소위 불리는 분들 층에서는 옹호는 하지 않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들을 내는데 네네. 의견들을 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추어죠. 근데 왜 그러냐면 정말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세계적인 경제학 박사가 있어요. 누구를 할까? 21세기 자본론 쓴 사람 누가 이름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누구야? 피케티? 뭐 이름 갑자기. 피케티 아닌가요? 피케티. 오. 피케티가 있어. 야. 자, 피케티가 있는데 자동차가 퍼졌어. 피케티가 차를 갖다가. 야. 그 세계적인 과학자들과 피케티가 모여서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 토론을 해. 음. 이거 얼마나 웃긴 얘기야. 이거 자동차 정비사가 보기에. 웃기는 얘기죠. 지금 그랑 똑같아. 네. 부동산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이 없는 난다 긴다 하는 셀럽들이 말을 다 하고 있는데 부동산 전문가가 보기에는 아이고 어떡하냐 지금 이러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래서 내가 너무 스트레스가 받는다라는 걸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려는 게 이런 걸 얘기하려는 거였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이런 지금 막 도는 의견들을 보면은요, 실제로 얼마나 엉터리냐면 부동산 이 정책이라든지 시장에 대한 개념 정리도 되어 있지 않아서 본인들이 말하는 게 내용이 한 문장이 있으면 그 내용이 앞과 뒤가 충돌을 하는 문제가 막 발생을 해. 이거 막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냥 다 튕길게요. 어쨌든 그러는데 이것들이 되게 전방위적이라서 자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은 제가 막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다음에 오늘 촛불행동 TV에 또 요청이 이준석을 까달라고. 네. 아까 제가 잠깐 요약해서 읽어드린 이준석 입장글 요걸 중심으로 까주시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출력을 해서 봤어요. 네. 봤는데 이게 논리가 있어야지 논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가령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던가 막 일삼는다던가 잘못된 그래프를 가져간다던가 아니면은 논리를 써서 A, B, C, D에서 Z입니다. 딱 논리가 나와야지 비판을 하잖아요. 그렇죠.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비판을 할 수가 없어요. 비판을 할 수 없고 그냥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냥 대충 말씀드릴게요. 이준석이 논리 지역이어서 좋다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 이준석이 논리적이어서 좋다는 사람 보세요. 자. 그렇죠. 막 읽으면은요, 막 고도 성장기가 막 아니고 막 갭 투자, 고 레버리지 막 투자에 막 그런 방식 바꾸고 공급을 늘려야 되고 막 지하주차장 없는 구축가 막 그렇듯해요. 일단 막 그냥 이렇게 대충 뭉뚱그려 볼게요. 이걸 막 하나하나 하자 보면은 너무 진짜 낭비니까. 네. 소위 말하는 그 논증의 오류 중에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 있습니다. 유명해서 아실 거예요, 그렇죠? 아니요? 가짜 주장. 너무 네. 절 높게 평가하고 계세요. 가짜 주장. 가짜 주장을 가짜 주장을 때리는. 만들어 가지고서 허수아비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그걸 막 때리는 거예요. 그 준석이 말도 전문 없는데? 아닙니까? 준석이 전문. 그렇지. 그래서 네. 이준석의 말을 들으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나는 내가 A를 질문하는데 B가 오거나 막 탑힌트가 어긋나는 게 있는데 향연이야. 향연 진짜. 자, 첫 번째 문단 대충 해줄게요. 나중에 한번 천천히 읽어보셔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뭐 대충 이런 기사. 막 시작해 부동산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2.0을 선언했습니다. 하면서 막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쭉쭉 가면서 하지만 집을 갈아타는 것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싶다면 현실에 맞는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라고 말을 해요. 아니 누가 집을 갈아타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바꾸고 싶다는 거야 지금? 민주당은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어. 이재명 정부는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이런 정책을 펼친 적도 없어. 자기 스스로 문재인 정부래네. 이재명 정부랑 민주당이 집을 갈아타는 것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싶대. 전형적 허수아비 때리기. 이걸 위해서 앞으로 싹 둬요. 두 번째 허수아비 얘기해 볼까요? 주차 공간이 세대당 1.1대 이하로 설계된 지하 주차장 없는 구축 아파트 혹은 아파트가 아닌 형태의 공간에 사는 젊은 세대가 신축 아파트를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투기심일까요? 누가 젊은 세대가 신축 아파트를 원하는 게 투기심이라고 했는데 그러네요. 그렇게 아무도 주장을 하지 않았어. 아무도 그렇게 규정을 하지 않았다고. 그 밑에도 그래요. 그런데도 그 공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언제 그렇게 말을 했냐고. 민주당이 언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건 사실 구라예요, 구라.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이 뭐라 그랬어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이 공급 대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검색만 해보면 아는 게 민주당 정권은요. 앞서의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보다 문재인 정권이 그 욕먹는 문재인 정권이 신규 주택 물량을 훨씬 많이 공급했습니다. 네. 이거는 구글링만 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대충 이런 식의. 이거는 진짜로 평가할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보면서 내가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뭐랄까
우리가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원래가 글쟁이였잖아요. 원래 글을 쓰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막 그럴 때 친구들 만나가지고 이게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렇다. 근데 글로 옮기면 이상할 때 있죠. 네, 있죠. 그건 글을 못 써서가 아니라 논리가 허접해서 그런 거예요. 그치. 논리가 허접해서. 말은 좀 띄엄띄엄 얘기해도 대충 이해하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꿈일 수도 있어. 없어. 우와, 그렇지 않습니까? 아, 대충 행동으로 액션으로 넘어가는 순간이 있어요. 기세로 밀고 갈 수도 있어. 기세로. 제가 주로 그런 타입입니다. 그렇지. 근데 글은 그게 안 돼. 글은 알몸이에요. 알몸. 구조가 한눈에 다 들어요. 앞에 문장이 뒤에서 단어 하나만 틀려도 논리가 틀려져 이렇게 타다닥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틀린 것들을 잡아내기도 쉽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전 진중권도 정말 싫은데 진중권 하다못해 옛날에 진짜 글이라도 잘 썼어. 진짜 이준석은 아이고 글도 못 써, 말도 못해, 없는 얘기 지어내. 이준석은 이런 글보다는 어제 뭐 커뮤니티 같은데 그냥 찌끄리는 그런 정도 길이에서 글만 쓸 줄 알거든요. 밈. 그래서 제가 민적인 지금 글. 이런 거 스트레스를 받는 게 그러니까 뭐랄까 예전에는 제 진중권 얘기를 꺼낸 게 뭐냐면 예전 같은 경우는요 하다못해 논객의 시대가 있었어요. 논쟁을 할 수 있었다. 논쟁을 할 수 있었지. 주장을 하고 근거를 제시한다. 이거는 주장의 기본이에요. 예. 그러면 그 논거를 반박하면서 서로들의 이제 이렇게 논리를 겨룰 수 있었거든요. 그런 낭만주의 시대가 있었다고요. 네. 그 옛날에 진중권이 내 무덤에 침을 뱉으나 막 이런 거 할 때였어요. 막 강중만 교수 막 나오고 했을 때 다 사라지고 지금 뭐가 남았냐면 이준석 같은 사람들이 득세하면서 스타일만 남아가지고서 SNS에 놀리고 조롱하고 화나게 만들고 이게 정치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민주당 내도 이걸 정치인 줄 아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렇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걸 보니까 그 스트레스가 다시 빡 올라오면서 촛불 행동 TV 반성하라. 죄송합니다. 글 같지도 않은 글을 가져와서 비판해달라고 하는 뭐 저희가 비판할 잘못했어요. 수가 없어. 주장을 하면 논거가 있어야 되는데 논거가 없어가지고 네. 어쨌든 그렇다라고 말을 하고 자 돌아와서 네. 오늘 좀 길다고 했어요. 참으세요. 네. 참아야 돼. 어디 가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 들을 수 없을 거예요. 자 돌아옵니까? 집값 잡는 정책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 계십니다. 뭐야 이재명 정부가 정책으로 어떻게 집값을 잡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하는 거 아니야? 그럼 당신이 말해봐.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걸 향해 나갑니다. 집값 잡는 정책 있다 없다. OX 있겠죠. 있다. 있다. 네. 있어야 된다. 왜 있다고 생각을 하죠? 없으면 너무 우울하잖아요. 낭만적이야. 낭만 있어. 아니 있어야지. 이거 없어도 정답. 만들어야지. 이걸 정답으로 하고 네. 싶습니다. 이걸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정책은 시장의 룰이라서 그래요. 시장의 룰. 정책에 따라서 사고 팔고 정책에 따라서 대출 받고 정책에 따라서 어떤 거를 살면 불법이 되고 어떤 거를 사면 합법이 되잖아요. 정부는 시장에서 손을 떼라라고 말하는데 성립하지도 않는 말이에요. 이거는. 네, 그건 당연하죠. 시장을 만드는 게 정부랑 국회 이런 정치권이에요. 정치가 시장의 룰을 만들어요. 룰의 힘은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해볼게요. 자, 내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자, 운동회를 합니다. 운동회. 자, 달리기 100m 달리기를 할 거예요. 네. 1학년 학생이랑 6학년 학생이 100m 달리기 할 겁니다. 둘이 시작합니다. 네. 자, 이 시합에서 선생님인 저는 이 달리기의 룰을 변경해 가지고서 1학년이 6학년을 이기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있지. 방법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시작점을 다르게 한다던가. 아니, 그렇지. 1학년 먼저 뛰어. 네. 그래서 꼬린 지점에 6학년 뛰어. 이게 룰의 힘이에요. 이게 룰의 힘. 따라서 애초에 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라는 거는 그냥 상식적으로도 성립할 수 없는 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하다못해서 정책 지금 있는 정책 하나 있잖아요. 네. 정책의 강도를 높이는 것만으로도 집값은 잡을 수 있어요. 네. 자 어떻게 집값을 잡는지 말씀드릴게요. 가령 양도소득세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집값을 팔아가지고 소득을 거두면 그 소득의 일부에 대해서 정부가 환수하고 있죠. 그 세율 뭐 기본 세율이 몇 퍼센트부터 몇 퍼센트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극단적으로 높이면은 집값은 잡힙니다. 가령 양도소득세 세율을 100%가 거두자고요. 집값 잡혀요 안 잡혀요? 잡히죠. 잡혀요. 네. 수익이 없으니까 잡히는 거예요. 수익이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 이익이 없으면 집값은 잡히게 돼 있어요. 제가 왜 극단적인 예를 드냐면은 예를 극단적으로 전문가들이 할 때는 그 핵심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 이때 꼬리 잡지 마시라고. 이렇게 하면 이때. 이제 이준석이 꼬리 잡는 거야. 그렇지. 공산주의자다. 그렇지. 어떻게 양도소득세를 100%를 인상한다 이게 허수아비 때리비. 정확히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가면 예시. 쉽게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꾸. 자, 왜냐하면 이 영상을 본 분들 중에 댓글을 분명 그런 거 달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말을 그렇죠. 하는데, 자 결국은 수익 이 투자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수익을 걷어내는 방식이라면은 분명히 집값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건데 과거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정도 걷어볼까? 이 정도 이 정도 네. 걷어볼까? 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 쪽에서는 그거 걷어서 끼꿍이나 하겠냐? 그럼 민주진보진영한테 손가락 받아요? 그럼 보수진영은 뭐라고 해요? 그렇게 야! 뜯어가면 큰일 난다. 야 이거 시장에 반한다. 양쪽에서 욕 먹는 거야. 자 보세요. 이번 부동산 대책 지금 이재명 정부 욕 먹고 있죠. 똑같았다는 거예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서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기술적으로 줄타기를 하면은 집값을 욕 먹지 않고 잡을 수 있다. 그게 문재인 정부의 전략이었습니다. 어떻게 갈랐냐면은 무주택 가구랑 유주택 가구를 통계를 낸 거예요. 네. 대한민국에 유주택 가구가 집을 가진 가구가 무주택 가구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집값을 잡으려는 정책을 펼치면은 당연히 과반의 가구가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기술을 부렸어요. 기술을. 자 통계를 놓고 보니까 1가구랑 무주택 가구를 더하면은 2가구 이상 가구는 소수네. 그래서 이 사이에다 전선을 쳤어요. 그렇지. 2가구 이상만 돈을 더 내라. 1가구 초과. 1가구 초과. 1가구 2가구 초과. 이상. 그렇죠. 2가구 이상. 그래서 1가구 보호 정책 기조가 그때 확 생긴 거예요. 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다? 대실패했다. 왜 대실패했다? 1가구는 주택이 전 재산인데 다가구 가진 사람들이 집 내서 주택 가격 떨어지면 내 집값도 떨어지거든. 그래서 대실패했다. 네. 대실패했다라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서 어쨌든 지금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지금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하는 거랑 다시 돌아왔네?라고 해가지고 지금 걱정하는 거군요. 걱정을 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핵심이니까 집값 어떻게 잡느냐? 너무 단순합니다. 투기 이익을 차단하면 되는 거예요. 거두면 되는 거예요. 주택 투기를 남는 게 없이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양도소득세 100% 환수라는 극단적 정책을 통해서 그 메커니즘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조금 고급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집값 잡는 건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낮춘다. 것이 핵심이다. 자, 우리가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를 못하는 분들 계실 수 있어. 이거는 투기꾼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은행 통장에서 돈을 빼가지고서 지금 막 집을 사들이는 거잖아요. 네. 은행 통장에서 왜 돈을 빼가지고 주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더 이자가 높으니까요. 정답. 오 역시 막 수제자다 진짜. 정답. 맞아. 예전부터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이과죠? 네. 이과적 사고예요. 맞습니다. 좋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대 수익률이 통장에 머무는 것보다 부동산에 와가지고서 집을 사가지고 사고 파는 게 더 크니까 돈이 다 이거는 그냥 법칙이에요.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네. 이자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건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잡아줘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잡으면 되느냐? 보유세를 높이면 되잖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겨서 주택 보유에 대해서 세금을 계속 걷어들여서 기대 수익률을 낮춰주면 되는 거잖아요. 계속 환수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 심지어 보유세 강화는 이제 정의롭게까지 해요. 그렇죠. 네. 서울 집값 왜 올라? 서울 집값 미친 듯이 왜 올라? 그 지하철 다니는 2호선 주변 왜 올라요? 왜 올라?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시민들이 세금 걷어가지고 정부가 거기다 인프라 몰빵했으니까 오르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 오른 거 그럼 어디랑 나눠야 돼요? 걷어가지고 지역이랑 나눠야지. 얼마나 그러네요. 정의로워. 이게 종부세 설계의 메커니즘이에요. 이게 종부세 설계의. 이걸 왜 생각했냐면은 옛날에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 이룰 때에 지방을 다 뭐라고 해야 될까? 다 희생했어요. 네. 딱 이 논리였어. 그 자식들 많은 집에서 야 첫째 오빠 몰빵해. 야 안 돼. 다 공장 가. 그렇지. 이렇게 해서 첫째 오빠 의사 됐어. 그럼 동생들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쳐야지. 지금 안 지는 게 서울이야. 지금 이게 도덕적으로 옳으나 이게 정의로우냐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세는 정의로워요. 보유세를 올리는 게 정의롭다. 그래서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라고 시민들이 계속 말했다. 기대 수익을 시민사회들 단체들이 기대 수익 낮춰야 된다. 근데 지금 이걸 안 건드렸다. 그래서 비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나오니까 또 식자층들 중에서 이 메커니즘을 이해한 거예요 이제. 기대 수익률을 거두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럼 사고 팔 때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덜어내면 어떻겠냐라고 하면서 막 해외 세례 가져가지고 막 어렵게 설명해. 그 읽지 마십시오. 양도소득세를 올려가지고서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방법은 안 됩니다. 이거는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안 될까요? 왜 보유세를 높여야지 되고 기대 수익률을 낮출 때 왜 보유세를 높여야 될까요? 그 나중에 사고 팔 때의 그 차익을 거두지 않고 계속 팔고 사고 이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약간 접근 방법 괜찮았나요? 그러면 이익을 볼 때까지 들고 있으면 되니까. 브라보! 수제자 인정! 수제자 이 인정이야! 방송할 때 자리를 바꾸고 시작해. 수제자 인정! 여기 참관해야 될 것 같아. 믿고 씁니다. 앞으로 질문은 여기로 집중해 믿고 주세요. 쓰는 김재영. 네. 믿고 쓰는 김재영. 제가 원래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좀 쉬려고 그랬어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어지러워가지고. 물 좀 한잔 하시고. 그래. 그래서 뭐라고요? 답이 뭐라고요? 매물이- 설명을 재영이가 하면 되잖아. 네. 매물이 잠기는 거예요. 네, 그거를 충분한 이익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높아질 때까지 안 팔고 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는데. 양도소득의 차액에 대해서 세금으로 기대 수익률을 수익률을 환수해서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방식은 주택을 팔 때 환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주택을 안 팔면 되잖아. 그러면은 주택을 안 팔고 지금 100채 막 200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나 약간 시장에 그런 그래 공급이 느낌이었는데. 될 거 아니에요. 주택이. 네. 그래서 조건이 맞아. 맞는 것 같다는 거야. 근데 팔 때의 그 차액에 대해서 거두어간다? 안 파고 버티면 되잖아. 그럼 이건 주택 가격을 잡는 정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 있느냐? 보유세는 매년 그렇게 걷어간단 말이에요. 수익률을 매년 낮춰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물이 잠겨가지고서 그 버틴기면은 왜 버티냐면은요. 야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했어? 야 정권 갈아쳐버려. 야, 다음 정권에선 바뀌겠지. 그리고 무슨 기대를 갖냐면은 자 여기서도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결국은 우리 당이지만 우리 민주당이 가다가 흔들려요. 가다가 흔들려가지고서 세금 깎네. 세금을 막 그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정책 막 써. 세금을 걷어들이는 정책. 그러다가 막 선거 같은 거 있을 때 되잖아. 자 다시 풀어. 학습 효과가 벌써 수십 년 동안 쌓였어요. 학습 효과가 수십 년 동안 쌓였어. 그래서 메시지가 중요한 건데 일단 지금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은 다시 오면은 그 메시지를 제공하는데 실패를 했고 어쨌든 그래서 그 보유세를 올리는 게 맞다라고 하고 그럼 이렇게 기대 수익률을 떨어뜨리지 않잖아요. 보유세를 높여가지고서요. 무슨 일이 생기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코스피 5천 시대 저 너무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열광하고 계시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이 부동산 시장을 꺾지 않으면은 잡지 않으면은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지금 주식 엄청 올랐잖아요. 네. 차익 실현 결국은 하게 되겠죠. 네. 차익 실현 내가 투기자들이에요. 만약에 차익 실현했어. 차익 실현해서 그 돈 어마무시한 돈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대체 투자처를 찾아 헤매겠죠. 네. 예금 역시 별로네. 그런데 부동산 시장 여전히 수익률이 높아. 계속 올라. 그럼 주택 시장으로 온다고요. 그러면 코스피 5천 시대고 뭐고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동산으로 시장 가는 불장되려 문재인 정부 투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로. 예. 오히려 그러면 코스피가 높아지는 게 더 걱정되는 수준이네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오른 상태에서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잡지 않으면 그렇죠. 악순환이 돌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는요. 이 투자 시장을 떠도는 자본들이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해외에서도 넘어온다라는 거죠. 네. 이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대책이 효과가 없을 거예요. 이번 대책 제 이번 대책 그거라고 했잖아요. 규제 지역을 넓혀가지고서 대출 규제를 또 강화한 거잖아요. 세상에 현금 부자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막 공부하고 연구를 하는데 도대체 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했습니까?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차렸어요, 실제로. 제 부동산 중개사무소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뒤쪽에 가면은 쪽방이 있어요. 그 책 가득하고 막 연구하는 데 있고 앞으로는 진짜 있는데 이장 아니에요? 이장? 사실 책방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쨌든 뭐가 있냐면은 아까도 보세요. 그래프 미친 듯이 올라간 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른 걸 나타낸 거잖아요. 서울시장 아파트는요. 서울 시민들이 사기 위해서 실거주를 하기 위한 용도라기보다는요. 가격 움직이는 거는요. 그거는 그냥요. 금괴 같은 거예요. 금괴. 서울 사람들이 사지 않아요. 네. 제가 사무소에 앉아 있잖아요. 제가 문재인 정부 때 그 주택시장에서 공인중개사를 했거든요. 불장일 때 아닙니까? 아파트가 제 사무실 뒤에 있었어요. 네. 전화가 와요. 뜨르르 매물 있습니까? 네 나왔어요. 계좌 알려주세요. 바로 수억 원이 계약
계좌로 들어옵니다. 와. 그 안 봐요. 그냥 왜? 사는 거구나. 아파트는 어차피 똑같잖아. 인터넷만 보면 알잖아요. 살 것도 아니고. 예? 살 것도 아니고 거기서 실제 주거할 거 아니니까. 예, 만약에 실거주 요건이 있으면 뭐 대충 맞춰 채우면 되는 거고 뭐 아. 그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세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가격이라고 표시되는 건 뭐냐면은요. 1000가구짜리 대단지가 있다고 해보자고요. 한 건만 거래가 이루어지면요. 그게 다 시세가 돼요. 한 건만 이루어지면 돼요. 저기 어디 제주도에 있는 어떤 땅 부자가 야 뭐야 이거 좀 이재명 정부 주택시장 잡을 생각 없는 것 같은데 전화 한 통 넣어서 매물 나왔어요? 네. 돈 쏘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네. 오르는 거. 그래서 핵심은 뭐다?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까지는 집값 얘기예요. 집값 얘기. 제가 예전에 그랬으니까 이런 집값 얘기는 다 쓰레기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얘기하는 전문가들 쓰레기다. 저 지금 쓰레기 같은 얘기. 이제 우리 이해를 해야 되니까 기초를 그쵸, 얘기해 그쵸. 주셔야 될 거 쓰레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안에 그래서 집사라고 하지 않으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정말로 천박하고 쓰잘데기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권 향상에 대한 비전이 무엇인지를 정부는 제시해야 돼요. 그 로드맵을 제시해야 되고 집값을 잡는 집값은요 그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자동적으로? 당연히 잡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없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고 정신 차리십시오까지 하면서 아내 전화가 와가지고 저는 뒤는 날리겠습니다. 정부가 마음이 조급하네요. 마음이 조급한 것 같고 여유롭게 뭐 이 대책을 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잠깐만요. 죄송한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책에 다 있는 건데 이 책에 집값의 딜레마라고 대제목을 지었어요. 집값의 딜레마라는 건 뭐냐면 집값을 잡으려고 보니까 유가구가 더 많다. 그러니까 주택을 가진 유주택 가구가 더 많다라는 그 딜레마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부제목이 뭐냐면은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거짓말에 대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주택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이중적이고 모순적이냐면은 다들 집값 잡아야 돼라고 해요. 저도 집값 잡아야 돼라고 했는데 제가 집값을 잡아야 된다라고 한 거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들이 말한 것은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낮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분은 집값을 잡아야 된다는 걸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높아지는 것을 잡아야 된다라고 시민단체가 생각하듯이 하는데. 꺾어야 돼 아니면 물가 상승률 정도로 상승해야 되나? 저는 뭐 집이 이게 없으니까 그렇지. 아주 그냥 바닥을 쳤으면 좋겠죠. 갖고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있겠네요. 엄청 큽니다. 네. 실제로 이 불장에 우리는 가서 보면요. 무주택자니까. 이럽니다. 자 보세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제가 부동산 전문가니까 친구들을 만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 딜레마구나. 문재인 정부 때예요. 커피숍에서 저 친구를 만나요. 친구가 와서 뭐야 씨야 집값 왜 이렇게 올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딱 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이럽니다. 근데 우리 집값은 왜 안 오르는 거야? 이게 뭐냐 하면은 두 개의 욕망이 충동을 해요. 사람은요 크게 공적 욕망도 있고 사적 욕망도 있어요. 공적 욕망으로는요 주택 시장이 이렇게까지 상승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도덕적으로 기본적으로 하게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세상 물려주면 안 된다. 그런데 어디에 충돌하냐면은 내가 가진 집은 올라야 돼. 네. 또는 내가 사고 나서 올라라. 네. 뭐 내가 뭐 이런 식으로 충돌을 하기 나의 기준에서 내 개인적 욕망과 네. 사적 욕망이 충돌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친구를 막 따져가지고 네가 말하는 집값을 잡아야 한다라는 언어에 들어있는 정확한 어디야? 내용을 정리를 해자 한번 토론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구로동에 있는 집은 너무 별로 안 올랐으니까 오르고 강남은 너무 올랐으니까 떨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집값을 잡아야 된다는 말이었는데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준석도 그러고 지금 보수 정치인들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막 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 때 똑같았어요. 상호 모순적이에요. 네. 서민들을 위하는 척해요. 서민들을 위하는 척.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절대 명제로는 이거는 민주주의라는 그 개념 자체를 거부할 수 없듯이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이 명제 자체는 거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민들을 앞세우고 이렇게 해서 집값 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신규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잡혀야 된다. 고로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펴는 거예요. 네. 실제 목적은 후자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집이 없는 사람으로서 부동산 정책에 진짜 저는 관심이 아예 없는데 제가 부동산 정책을 느끼는 거는 이 타격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거를 정치권과 너무 긴밀하게 연결해서 해석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입니다.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우리 구봉기 대표님, 소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철학이 가장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바로 이 시기에 지금 빠르게 발표해야 된다. 오늘 제가 깨달은 건 요거 하나. 자, 오늘 그러면 충분합니다. 네, 오늘 구봉기의 생각문제 이렇게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구봉기의 생각문제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